67입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무려 59계단이나 낮은 숫자죠. 경제 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 대한민국이 받아든 행복 성적표의 현주소입니다.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 댓글창은 난리가 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망했다, 이게 나라냐 같은 말들이 쏟아지죠. 근데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보다 행복하게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지금 되게 이상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왜 부유한 지옥이 되어버렸는지 통계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주 담백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죠. 최근 발표된 2026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6.040점이었습니다. 147개국 중 67위. 작년보다 9계단이나 더 떨어졌습니다. 3년째 내리막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8위예요. 전쟁 중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불행하다고? 네, 수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력이 한참 아래인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4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부족한 걸까요? 통계를 뜯어보면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1인당 GDP, 건강수명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아주 좋습니다. 병원 잘 되어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오래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점수를 다 깎아먹는 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 관용, 그리고 부패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힘들 때 도와줄 사람 없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다. 세상은 썩었다. 이 네 가지가 한국인의 행복을 갉아먹는 4대 악재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유독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조적 배경이죠.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불행 요인 1위는 단연 재정 상태 60%였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타는 배가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풍경이 어떤지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물 퍼낼 양동이 하나에만 목숨을 겁니다. 그 양동이가 바로 한국인에게는 재정입니다. 문제는 세대별로 그 고통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부터 밀레니얼까지는 그래도 돈이 1인데 Z세대는 좀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걸 불행 요인 1위로 꼽았어요. 29개국 중 이 응답이 1위인다라도 한국입니다. 왜냐? 기성세대는 성장이라는 사다리가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인 런닝머신 위에 서 있거든요.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솟고 취업은 전쟁입니다.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만족도가 5.8점인데 500만원 이상 벌어도 6.5점밖에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의 벽을 못 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교 문화라는 양념이 들어갑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옆집은 외제차 타는데 나는? 한국은 유독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입니다. 이걸 더 심화시킨 게 소셜미디어예요. 통계를 보면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긴 학생일수록 행복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화면 속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니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스터린의 역설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경제 이론이죠. 한국은 이미 그 김계점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가졌나가 아니라 남보다 더 가졌나를 따지는 제로섬 게임에 빠진 거예요. 이 게임은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구조니까요. 자,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파리를 할까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자본을 꼽습니다. 공동체 의식이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즉 사회적 고립도가 낮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작년 사회적 고립도가 33%였습니다. 3명 중 1명은 나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단 1명도 없다고 답한 거예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슬로베니아랑 비교해도 격차가 엄청나요. 북유럽 국가들, 9년 연속 1위인 핀란드 같은 곳은 어떨까요? 거긴 돈이 넘쳐나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거긴 신뢰가 돈보다 앞섭니다. 정부를 믿고 이웃을 믿고 내가 실패해도 사회가 나를 굶어 죽이지 않을 거라는 안전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한국인이 돈에 목매는 건 사실 이 안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니까 돈이라는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소멸하거는 정체할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애를 낳을 리가 없고 의욕이 없는 청년들이 혁신을 일으킬 리가 없으니까요. 긍정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행복 응답이 7%포인트 올랐다. 희망이 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지적하죠. 자살률은 2011년 이후 최고치고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 이건 구조적 붕괴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를 향해 채찍질하며 달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사회적 신뢰라는 망가진 부품을 수리할 것인지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불행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비교를 권하는 문화가 만든 합작품이죠.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거비와 교육비가 낮아지는가. 둘째, 내가 실패했을 때 손잡아줄 공동체가 살아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걸까요? (0%입니다) 이 숫자가 뭘까요?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뒤 아빠들의 우울증 진단율이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보통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면 10달 동안 배 아파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포털 사이트 육아 카페만 들어가 봐도 남편이 육아의 비협조적이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다인 줄 안다는 성토 글이 넘쳐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공개된 거대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빠들의 눈물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늘 지구용에서는 예쁜 아기 사신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가족의 경제학과 그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 아주 담백하게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엄마들은 출산 직후에 무너집니다. 호르몬 수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신체 구조가 급변하니까요. 이건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다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아빠들의 위기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정확히 1년 뒤에 찾아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자녀를 둔 남성 100만 명의 데이터를 20년 가까이 추적했어요. 100만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완벽한 유의미성을 가진 숫자죠. 분석 결과 아이가 돌을 맞이할 무렵 아빠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는 비율이 임신 전보다 30% 넘게 폭증했습니다. 왜 1년일까요? 아이가 예쁘게 커가고 이제 겨우 육아에 익숙해질 법한 시기인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 팩트가 나옵니다. 엄마의 우울증이 호르몬의 문제라면 아빠의 우울증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육아 피로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가장이라는 무게가 본격적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시기입니다. 잠은 부족한데 직장에서는 예전만큼 성과를 내야 하고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아빠의 산후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역할의 충돌이 빚어낸 구조적 결함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단순히 부모 두 사람의 감정 소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 가문의 인적 자본을 통째로 뒤흔드는 경제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최근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대와 스웨덴 연구팀이 178만 명의 아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ASD 위험이 2.5배 이상 올라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 둘 다 우울증의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의 자폐 위험도는 무려 5.5배까지 치솟습니다. 이걸 단순히 부모가 우울해서 아이가 자폐가 됐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독립적 위험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다 보정해도 산후 정신건강 자체가 아이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모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아이에게 전달되어야 할 언어 자극과 정서적 교감이 끊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초기 교육 투자가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인적 자본 형성의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5.5배라는 숫자는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할 미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의 멘탈 헬스케어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 말입니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과 직원 복지에 800조 원 넘는 돈을 썼고 그 결과 주가가 10배 올랐죠. 기업은 압니다. 구성원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걸요. 하지만 우리 사회라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애 낳았냐, 유난 떤다는 말로 아빠들의 우울증을 방치합니다. 이건 마치 기계가 고장날 징조를 보이는데 원래 소음 좀 나는 거야 라며 기름칠 한번 안 해주고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기계는 멈추고 수리비가 살 때 가격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이 문제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고 들였습니다.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가 바이오젠의 먹는 산후 우울증 치료제 주류주베를 허가했습니다. 딱 14일 동안 하루 한 번 먹으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미 미국
미국 FDA 승인도 끝났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산후 우울증 전용 약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의 사각지대 그 자체인 거죠. 다행히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만든 전자약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헤어밴드처럼 머리에 쓰면 미세한 전류로 전두엽을 자각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벌써 처방 건수가 18만 건이 넘었습니다. 약물 치료가 조심스러운 임산부나 수의부에게는 훌륭한 선택지가 되고 있죠. 실제로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도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먹는 약이 없다면 입는 약으로라도 이 구멍난 시스템을 메우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이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낙관론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산후 우울감을 겪는 산모 비율이 2021년 52%에서 2024년 68%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기간도 134일에서 187일로 길어졌고요. 세상은 점점 살기 팍팍해지고 육아의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지원 시스템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살행위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산후 우울증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와 경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둘째, 아빠의 1년 뒤 눈물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단순히 엄마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지지가 절대적이지만 그 지지를 보내야 할 배우자 본인도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배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산 1년 후 30% 증가하는 아빠들의 우울증과 5.5배 높아지는 자녀의 리스크. 이걸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라도 이 보이지 않는 계산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육아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결함이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고장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기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경제적 선택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입안에 있는 치아 한 개당 가치입니다. 성인의 치아가 보통 28개니까 우리 입속에는 약 12억 6천만 원짜리 자산이 들어있는 셈이죠.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매일 너무 쉽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가 좀 썩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가가 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최근 포털 사이트 건강기사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아와 전신질환의 상관관계입니다. 설마 양치질 좀 안 한다고 암에 걸리겠어? 라는 반응이 대다수죠. 저도 처음엔 그저 겁주는 이야기인 줄 알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 데이터들을 뜯어보니 이건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걸까요? 핵심 팩트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1만 3천 명을 분석했더니 치아가 8개 이상 빠진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1.23배 높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 10년간 384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치아 상실이 있는 집단에서 대장암 발생률은 13%, 간암은 9%, 위암은 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치아 상실 하나만으로 전체 암 발생 위험이 18%나 급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음식을 못 씹어서 생기는 영양 불균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독소에 있습니다. 치주염은 입속의 세균성 플라크가 일으키는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입안에만 얌전히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염증 매개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란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라는 아주 지독한 놈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세균은 위산에 녹아버리는데 이 녀석의 특정 아종인 애니멀리스 C2는 위산도 견뎌냅니다. 잠수함처럼 위를 통과해서 대장까지 직행하죠. 대장에 도착한 이 녀석은 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병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속 관리가 안 되면 대장암 리스크가 폭발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마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입이라는 항구가 오염되면 거기서 출발한 혈류라는 물류망을 타고 전신이라는 공장 곳곳에 불량 부품이 전달되는 셈이죠.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에 800조 원을 쏟아부으며 주가를 10배 올렸듯이 우리 몸의 기초자산인 구강에 투자하는 건 건강 수명을 10배 늘리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전략입니다. 실제로 하루 3번 이상 양치 잘 해도 암 유병률이 30%나 낮아진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침의 역할입니다. 구강호흡을 하면 입이 마르죠.
침은 입안을 세척하고 산성도를 조절하는 천연 소독제인데 이게 마르면 세균은 파티를 벌입니다.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양치를 안 하고 자는 습관은 세균들에게 우리 몸의 설계도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밤사이 줄어든 침 분비 틈을 타 증식한 세균들이 췌장까지 넘어가 인슐린 세포를 파괴하고 공복 혈당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편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 청결하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입안이 일시적으로 산성이 되는데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치아 범랑질을 사포로 문지르는 꼴이 됩니다. 또 미백 제품을 과하게 쓰거나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는 것도 12억짜리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30분의 여유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나 입속 산성도가 정상화됐을 때 양치하세요. 특히 취침 전 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도구의 확장입니다. 칫솔만으론 치아 사이의 찌꺼기를 60%밖에 못 닦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는 것만으로도 암과 치매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과나 당근처럼 우두둑 씹어먹는 음식, 녹차에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는 입속을 청소하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반대로 얼음을 깨물거나 펜뚜껑을 씹는 사소한 습관은 치아에 미세 균열을 만듭니다. 이 균열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는 순간 전신질환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12억 원 가치의 자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핵심입니다. 오늘 밤 귀찮음을 이겨내고 꼼꼼히 하는 3분간의 양치질이 미래의 암 치료비 1억 원을 아끼는 최고의 재테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식사 후 30분을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입속 세균에게 혈관 통행증을 끊어주고 계신가요?